예, 6월 30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ESG 이슈 발표해 주세요. 예, ESG 이슈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분석을 중심으로 했고요. ESG 투자 전략 그리고 일본 지배구조 최근 이슈까지 망라한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작년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대상 기업이 작년보다 11개사 늘어서 211개 기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됐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 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보고서 도입 취지가 투자자들은 기업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이걸 작성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게 하자.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자 하는 건데, 이 취지에 좀 더 다가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상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보고를 하는 건데요. 주주 제한, 주주 환원 정책, 최고 경영자 승계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이사회 다양성,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강화, 사회이사의 독립성 강화 같은 것들을 가이드라인에 좀 명시를 해서 보고서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고서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짧으면 한 50페이지, 길면 한 100페이지 정도 돼서 요걸 이제 축약적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핵심 지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수했는지 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아주 요약적인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나 동일 기업 시계열 분석이 좀 더 상세하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8페이지서부터는 이제 바뀐 내용들에 대한 분석 사항인데요. 이 15개의 핵심 지표 준수 관련해서 준수율은 작년도 53.4%에서 58.6%로 5.2%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항목별로 보자면 전자투표 도입, 내부감사기구 교육, 내부감사인간 회의 개최 이 세 가지가 한 20%포인트 이상 9페이지 차트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딱 한 가지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준수율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늘어난 것들 중에 내부감사 기구 교육이나 독립적 회의 개최는 워낙에 쉬운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였고요. 전자투표제 도입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내용들은 올해 바뀐 가이드라인 기준 강화에 따라서 요 유고시 승계 순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승계 정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기업별 분석입니다. 85개 기업 준수율이 개선이 됐고 37개 기업 준수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점수가 제일 높은 기업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SK텔레콤, 포스코였습니다. 14개 준수를 했고 전년보다는 하나가 줄었는데 이게 주총 집중일 2회 개최를 둘 다 준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낮은 기업은 농심, AK홀딩스, LF, 영업무역홀딩스 4개 기업 4개만 준수를 했고요. 반면에 작년에 최저 점수가 1점이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의 준수율 변화가 좀 눈에 띄는 사항인데요. 11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대차 모비스의 개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개 의무 대상 계열사들이 평균 준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15.6%, 그래서 평균 밑이었다가 평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전까지 지배구조 개편 계획 시장에서 철회된 거, 그리고 엘리엇과 주총 대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과 정보 소통을 강화한 이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 13페이지는 이제 최근의 전반 투자 사이드 쪽에서의 변화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 126개 기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웬만한 기관들은 다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연금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확정을 했고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ES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 투자가 좀 더 확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12페이지 아래 그 정기주총 안건별 기관 투자자 반대율을 보시면
2016, 17, 18년도는 거의 자동문이었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됐을 때에는 2019년 주총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주총에서는 좀 떨어졌는데 요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주총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2019년 주총을 거치면서 좀 뜨아해서 안건을 상정할 때 좀 더 조심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G 지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13페이지고요. 이론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ESG가 잘 갖춰진 기업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고 그런 실적 회복이라든가 ESG 고려에 따른 할인 할증으로 결과되는 밸류에이션 배수들도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아야 된다는 것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진국 지수들을 보면 13페이지 그림 5에 보시는 것처럼 MSCI ES 지수가 MSCI 실질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여줬는데요. 안타깝게도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일 종목 삼성전자의 지수 내 큰 비중에 따른 왜곡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 유동성 유입이 특정 업종에 치중된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ESG 스코어가 좋았던, 그러니까 거버넌스 스코어가 좋았던 기업들, 개선이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퍼포먼스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일본의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일본에서 온라인 주주총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실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은 상당히 순조로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경제산업성은 2018년 9월부터 이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올해 일본의 주총 시즌 3개월 전인 올해 2월 말에 이미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룹이나 지홀딩스, 캡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 형태로 주주총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온라인 주주총회 자체는 주주들의 참가율을 좀 높이고 필연적으로 이제 전자의결권 시스템 등을 좀 갖춰놔야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주 친화적인 변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기준과 이러한 과정 속의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건데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부 개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했을 때 그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과만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결정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이 행사한 결과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게 보다 어려워졌지만 한편으로 이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여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이제 외환법 개정안과 관한 이슈인데 앞에 두 가지 이슈와 달리 이번 외환법 개정은 경영권 보호에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주 친화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6월 7일에 외환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 신고가 필요한 기준을 기존의 10%에서 1%로 좀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 펀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주주 제한을 할 예정인 펀드들, 과거에 행동주의 이력이 있는 펀드들은 사전 신고 없이 지분율 1%를 넘긴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강제 매각 명령도 가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85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타나 혼다, 화나기 아스카와 전기, 반도체 관련해서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번에 개정된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영권 보호수단으로 좀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와 달리 주주 친화적인 변화에 좀 역행하는 변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서부터 보시면요.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71개 기업의 핵심 지표 준수 현황 2년치를 다 망라를 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1년 동안 책상에 꽂아놓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그림 5번, 그림 6번 같은 걸 일본 시장에도 이렇게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일본은 그런 쪽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JPX Nikkei 400이라는 지수가 사실은 이러한 ESG를 대표하는 펀드, 그러니까 질적 지표를 강조해서 만든 지수라고 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발간했을 때만 보더라도 그런 지수들이 뭐 니케이 225나 기존 지수를 아웃퍼폼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지수들이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사실은 ESG 스코어가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좀 회복률이 좋은 것들이 일본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ESG 지수 정교화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저희 뭐 지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결과가 이제 1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작년, 재작년을 봐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ESG 지수 한 8가지가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도록 설계된 거, 아주 조금 들고 있도록 설계된 거, 이게 삼성전자 주가의 그 등락에 따라서 좀 퍼포먼스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금이 이제 쓰고 있는 벤치마크 지수에 대해서도 지금 연금의 플랜을 보면 정규화를 하되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금의 지수를 따라가서 뭐 선취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사실 하고 이게 있어요. ESG SR 펀드나 뭐 이런 ESG 펀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주 우리는 한국에 적합한 ESG 지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MSCI 지수 많이 따라서 쓰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 쓰고 있는데 그 우리 지수 개발팀에서 뭐 조만간에 ESG 지수를 또 내놓을 겁니다.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운용사들 다녀봐도 그 국민연금 책임 투자행위 없는 운용사들도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준비를 못하는 작은 운용사마저도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들은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다음은 건설업 발표해 주세요.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그 6.17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유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현미 장관 인터뷰들을 좀 보면은 재산세 관련된 보유세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건설업에 영향을 주는지 좀 자료를 작성해봤고요. 일단은 보유세는 뭐 재산세랑 종부세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과세를 추가적으로 더 매겨진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거래하는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역시 2020년 90%에서 2022년에는 100%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역시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지역 대상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인상이나 세부담 상환 확대 등을 할 예정이 있고요. 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한 채 갖고 있는 24억 공시가 기준 24억짜리와 근데 두 채 12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뭐 대략적인 임대료 계산을 해보면 한 채를 보유하고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이제 임대하는 경우는 재산세가 임대료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도 가능성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건설업에 주는 영향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7 대책 나오고 나서 특이점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김포가 일주일 만에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김포는 참고로 전세가율이 대략 70%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2017년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 보인 걸 보면은 뭐 수원, 광교, 인천, 대전, 대구 이렇게 차례대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세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임대 수익률보다는 자본 수익률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정비 사업이 제한된 건설업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은 상황이라고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사업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건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 광교, 인천, 대전, 대구, 최근에는 광주까지도 계속 좀 이런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 해당 지역에서의 분양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분양은 사실 계속 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오히려 34만 호로 2018년 30만 호 대비 한 4만 호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양 물량 확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또 특이점은 수도권에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안정적인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선호주로 대림산업, 그다음에 차선호주로 대우건설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방이 좀 잘 된다고 아마 절대적인 규모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실적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황인가요? 이게 저번에도 뭐 저희 모닝 미팅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파트도 브랜드화가 되면서 이제 고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침투율이 낮았던 게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물량이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만 호 중에 절반이 수도권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지방으로 사실 수도권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근데 그래도 뭐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지방에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대형 브랜드의 침투율이 뭐 전체 이 지방만 놓고 봤을 때 20-30%대에 불과했다면은 최근 이제 40-50%까지 올라오면서 뭐 물량 자체를 그래도 유지해주는 역할은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사업들이 오히려 정비 사업보다는 마진이 높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재건축을 한다고 건설사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이나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합원들의 파워가 좀 약한 지역이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도로 가는 거는 국내 이익에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이러면 21년, 22년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 파주도 조정 지역에 신규 편입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 전부 들어가면은 건설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 예로 사실 들을 수 있는 게 저기 고향 덕은 대장동 쪽 국방대 부지인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평당 분양가가 한 2,500에서 2,6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한 GS건설도 다 완판을 했고, 뭐 여기에 이제 이 사업지에서 대략 한 5만에서 뭐 10만 원 내외 정도로 분양이 나올 예정인데, 뭐 요 물량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건설사들의 1-2년 정도의 분양 물량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분양가가 사실 가격을 누른다고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눌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고르게 다 올랐다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결국 3기 신도시를 좀 빠르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사실 내년, 내후년, 25년 이전까지는 건설사들은 그래도 지금 뭐 연간 한 2만 호 정도 때 현재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분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YG A 스토리 이하정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YG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어제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유는 블랙핑크가 이번에 신곡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냈고요. 이게 뭐 지금 뭐 한국, 미국, 중국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신기록을 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저희 유튜브 조회수 1억 회 달성 소요 시간이 32시간으로 가장 짧았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랭킹도 2위 기록하면서 K-팝 신기록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보통 유튜브에서 조회수 빨리 나오는 거는 초반에 그 팬덤들이 많이 이제 달라붙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BTS보다도 지금 블랙핑크가 빨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팬덤이 탄탄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7월 17일 날 How You Like 듯이 디지털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제 스페셜 음반, 이제 뭐 말이 음반이 CD 안에 노래는 이 노래 하나밖에 안 담겨 있고요. 이거랑 MD 관련해가지고 나올 텐데 수요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8월, 9월에 또 이제 두 번의 컴백이 남아 있는데 이 향후 발매곡 역시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동시에 대중성까지 바탕으로 해서 조회수랑 판매량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신기록에서 좀 재밌게 보실 만한 거는 다른 것보다 북미 시장 성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포티파이를 북미만 잘라서 보시면은 8위로요.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한 랭킹도 자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나 빌보드 핫 1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보시는 애플뮤직이나 아니면 빌보드 200이랑 다르게 대중성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북미 대중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북미 수요는 코로나19 상황에 무관하게 동사의 향후 디지털 음원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투어가 재개된다면은 이렇게 높아진 인지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공연 매출이 이전 대비해가지고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해서 저희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탑픽 관점 유지하면서요.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29.7% 상향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관련된 금융시장 그리고 저희 영업환경 불확실성 때문에 할인을 25%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곡 발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저희 3사 대비해가지고 시장 확장성에서는 차별화가 된다. 특히 북미 대중성 측면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고 동시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디지털 매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나중에 뭐 언택트 콘서트를 한다라고 해도 팬덤이 충분하고 언택트 콘서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음원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상쇄된다고 보아 할인 제거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이제 뭐 저희 투자 포인트들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페이지 5페이지에 좀 자세히 정리해 드렸는데 그냥 서머리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음원의 성장성, 이건 서구권 시장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인업 추가, 저희 7월에 신인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빅뱅도 컴백할 예정입니다. 빅뱅 컴백은 7월은 아니고 그 이후입니다. 10월 이후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 외부 환경 개선되면은 글로벌 돔 투어 가능한 초대형 아티스트가 두 팀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돔 투어 가능한 아티스트 두 팀 가진 건 이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냐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단기 모멘텀도 7월에 트레저 1,2라고 하는 일본인 있는 그룹이 데뷔하고 8월에 블랙핑크가 싱글로 한 번 더 나오고요. 9월에는 블랙핑크가 정규 앨범으로 컴백합니다. 10월에 원래 빅뱅이 코첼라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일단 킹덤 시즌2가 흥행했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흥행이랑 실적이 꼭 이어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회계 처리 방식이 공정률 따라서 인식이 되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킹덤 시즌2에 대한 실적은 작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뭐 반영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뭐 하반기 중에 이 킹덤 시즌2가 중국으로 판매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10억 원대 정도 매출이 비용 없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상존합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게 볼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킹덤 시즌 2가 뭐 시즌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흥행을 했고 이렇게 콘텐츠의 흥행 여부 예측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상 플랫폼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훌루, 텐센트 같은 이런 수요자들은 제작사나 작가의 과거 흥행 레퍼런스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제 킹덤 이후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 9월부터 크랭크인 들어갈 지리산입니다. 이거 일단 작가는 김은희고요. 킹덤. 그리고 감독은 이응복이라고 미스터 션샤인 감독이고요. 배우는 전지현, 주지훈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봤을 때 거의 100% 넷플릭스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관련된 매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지리산은 스튜디오 드래곤 공동 제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몇 개 할게요. 그 YG 지금 실적이랑 목표 주가 올리셨는데 이게 네. 지금 OP를 보면 지금 20, 21, 20이 다 지금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목표 주가 오른 거는 그냥 디스카운트 요인 이것만 뺀 건가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 올린 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뺐고요. 지금 영업 보시면은 매출은 깎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만 깎인 모습인데 지금 2022년 숫자는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1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인터스코프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인터스코프 쪽으로 주는 저희 지급 수수료 측면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2022년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숫자 확인하겠습니다. 되게 모호한 게 스토리는 되게 좋고 이제 확장기인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빠진 거 보고서 좀 내가 투자가들이 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25% 할증이라는 건 이게 좀 어떤 거에다가 지금 토대를 두고서 이걸 했는지도 궁금하고 6페이지 보면은 또 여기에 밸류에이션 할 때 보면 또 25% 할인이 또 있어요. 확장기 할인. 네. 그래서 되게 지금 되게 투자가들 봤을 땐 되게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할인을 빼고 여기는 할인 붙이고 숫자는 빠지고. 네, 그 되게 부분을 좋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난 3월에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37,000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을 할 때 저희 적정 목표 주가라고 해서 저희 그냥 지금 보여드린 표 1에 있는 적정 주당 주주 가치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막 저희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였었잖아요. 막 코스피가 1,400까지도 떨어졌었고 그 당시 시장 불확실성이랑 시장 변동성이 좀 셀 때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 주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콘서트가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변동성이 타 섹터 대비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가 엔터사뿐만이 아니라 카지노 광고 전체 다 적정 주당 주주 가치 대비 25%에서 그러니까 10%에서 25% 정도 할인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적정 주주 가치 대비 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그리고 센티멘트 불확실성을 갖다 고려했던 부분은 일단은 이번에 저희 다 제외를 하였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낸 레포트들 보시면 YG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랜드나 광고주들 관련해서도 다 그 할인율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벌 확장기 평균 PER 대비 25% 할인한 거는 저희 타겟 PER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랑 일본으로 거의 없었던 시장이 확장이 될 때 약 40배 정도의 에버리지 PER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일본, 중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미국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을 좀 더 이제 제외를 하려면 사실 다른 것보다 콘서트 매출이 실제로 나올 때 제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번 더 이제 고려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5페이지에 그 이전에 그 할인했던 로직과 그 할인을 갖다 푼 로직에 대해서는 설명해 놨으니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림텍 손세훈 팀장입니다. 네, 드림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BA 모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볼륨 버튼이라든가 전원 버튼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 모듈을 저가폰, 중저가폰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G 플립에 독점적으로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모듈 전문 회사예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그 카메라 모듈 회사 상장사인 이제 나무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사업부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 회사가 그 자동차 쪽 모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면서 이쪽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나면서 좀 실적은 올해는 별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 때부터 주목을 받던 사업 부분이 헬스케어 사업 모듈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가시화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6월달 초, 이번 달 초에도 주가가 급등했던 계기가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모듈 진단 기기를 개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올랐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회사를 제품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그 무선 심전도 패치라고 하는 거를 2018년에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건데, 기존의 심장 박동 심전도 센서는 유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개발해서 2018년 6월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병원으로부터 이제 기능에 대한 추가 등으로 매출이 크게 급등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두 번째 제품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무선 심전도 패치에 그다음에 환자의 호흡수 그리고 체온까지 측정하는 심전도 패치를 두 번째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환자들 감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FDA 승인이 7월달 3분기 정도에는 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요게 되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병원에서 반응이 좋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 초에 그 부각이 됐던 코로나19를 30초 만에 진단하는 전자코 진단기기, 요거는 개발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4분기 연말에 이제 유럽 CE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뭐 요게 또 잘 되면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항공, 공항, 그다음에 뭐 경기장 요런 데에 많이 쓸 건데, 요런 것들도 이 회사가 올해 인증을 받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헬스케어 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3분기에 잘 된다면 한 250억까지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4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드림텍이 IT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밸류에이션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드림텍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매출 한 9천억 정도 하는 거 돼 있는데 브레이크다운하면 어느 정도 돼요? 네, 일단은 그 매출액이 갑자기 크게 뛰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나무가 인수권 때문에 그게 3천억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페이지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IMC, PBA 사업부가 한 37%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인식 모듈과 헬스케어가 BHC인데 이게 24%,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12% 정도 되는데 그게 AES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이 한 26%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IMC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역성장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심전도 패치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뭐 1억 개 정도 판다고 하면은 개당 단가 감안해서 좀 얼마 정도 매출이 기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1억 개가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게 1억 개 기준이 그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 심전도 패치를 그 휴대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휴대용을 이제 이렇게 카세트처럼 이렇게 벨트에 꽂고 이렇게 심전도 패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대체하는 건데, 이 중에서 만약에 한 10% 정도를 이 회사가 차지한다 그러면 이 회사 매출액에는 한 5천억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마진은 어느 정도? 마진은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전자코 진단기기는 이 실적에는 전혀 반영이 예, 전혀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예. 요거는 전자코 진단기기는 이게 비닐백에 검사자가 숨을 불어 넣으면 그걸 진단하는 건데, 진단기기는 그냥 진단기기고 비닐백의 소모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림텍이 제조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 마진 전반적으로 10에서 15%인가요? 그 말씀드린 무선 패치, 심전도 패치가 15%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헬스케어는 대부분이 다 무선 심전도 쪽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E&D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이엔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와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상장하는 기업들은 이전 상장에 따라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END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6%가 환경 관련된 촉매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것만큼 실적적인 부분에 안정도가 있고 향후 2차 전지 쪽에 실적이 붙는다 그러면은 멀티플 리레이팅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96%가 그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 있는 촉매 시스템과 촉매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왼쪽 아래에 보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 집행 예산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90억까지 증가했고 올해 3,800억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동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이제 작년 실적 기준이 매출액이 583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107% 증가였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만 242억이 찍으면서 작년보다 약 3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예산 증가안에 따라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촉매 시스템과 촉매는 충분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약 3,800억을 투자해서 한 270만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5등급 차량 중에 8만 대 정도만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또한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의 경쟁력 자체가 촉매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타 촉매 시스템 업체에도 매출이 납품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 시장 증가에 대한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신규 산업 또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가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하면 멀티플이 8.2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을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요인이 이 2차 전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촉매 업체인 유미코아나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 촉매 산업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양극화 물질 전구체들을 중국산과 일본산을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해서 자기만 쓰는 부분이 있는데 동사는 이 부분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산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크게 누릴 수 있고 여기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제 공모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규 투자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전구체 쪽에서 충분히 매출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멀티플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전 상장한 멀티플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동구바이오제약 나간준 연구원입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의무공표자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본업 성장과 바이오벤처 투입 수익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의약품과 CMO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공장 증설을 완료했고요. 이에 따른 이제 피부과, 비뇨기과 처방의약품과 이제 콜린알포세레이트라는 이제 치매 치료제 중심의 CMO 매출 증가에 따른 본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외에도 현재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 먹거리로 지금 줄기세포 추출 키트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안면 미용 시술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이 부분을 좀 희귀 질환의 이제 치료 의료기기로 개발을 해서 좀 상용화를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유방재건, 당뇨병성 족부궤양, 그리고 관절염, 수지궤양 등 이쪽 방면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치료 적응증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등재 획득 후 치료 의료기기로서의 판매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본업 이외에도 현재 이제 투자 회사의 상장 차익에 따른 현금 흐름 개선도 기대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D&D 파마텍, 지노맨 컴퍼니, 뷰노, 바이오노트 등 지금 시장에서 되게 관심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 시 지분 매각 차익 회수가 예상되고요. 이외에도 내년에도 노바셀 테크놀로지라든지 로보토스 등이 상장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회사 인벤토리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 지분 가치들이 우리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단 지분 가치 자체는 저희 밸류에이션 상에는 일단 제외를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조금 성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해외 기업 발표하겠습니다. 텐센트 안재민 연구원 발표해 주시고요. 뭐 이어서 MMA는 빠져 있는데 마이크론 도현우 연구원 이어서 같이 발표해 주세요. 네, 텐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센트 지난 토요일 날 그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이제 신작 공개들 좀 했고요. 올해 이제 좀 게임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전략들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실적들 좋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게임보다는 광고나 클라우드 이런 핀테크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적 보시면 제가 중간에 써놨는데 2017년 이후로 이제 규제가 많이 생기면서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에 코로나 영향 받고 하면서 이제 다시 좀 회복기가 됐고 판호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게임 쪽에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컨센서스나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 올해 성장 많이 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최근에 좋았던 것들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 장소에서 신작 3개를 좀 메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입니다. 그게 과거에 이제 PC 시절 때 워낙 인기가 많았던 게임인데 이게 이제 한국 개발사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 이제 개발한 게임이고요. 한국 개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호를 과거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출시가 이제 8월 12일날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1위를 하면 한 50억에서 100억 1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뭐 좀 기대를 하는 게임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탑3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내 PC 게임 시절에 1위 하던 게임입니다. 연매출이 한 2조 정도 했었고요. PC 당시에. 제가 이제 리니지 1에서 그 NC 같은 경우에 리니지 1이 한 연 4천억 하다가 리니지 M 나오고 나서 1조 때 넘어갔던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매출은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국내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버전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다시 한국어로 이게 바꿔서 나올 수는 있는데 뭐 한국보다는 사실은 시장 자체가 크고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5천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5천만 명이 월 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일단 월 매출이 5천억 이상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텐센트 그리고 넥슨 다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6대4로 나누는 거죠? 텐센스랑. 그거보단 조금 더 넥슨이 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국 애들이 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제가 대충 추정하기에는 한 30%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메탈 슬러그 같은 경우는 SNK 게임이잖아요. 이쪽에는 그러면 좀 기대감이 없나요? SNK 쪽? SNK 게임 요거 메탈 슬러그 모바일도 이번에 이제 메인으로 지금 3개 공개한 것 중에 1개가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얘는 출시는 아마 내년도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54억 불 나왔고 영업이익이 9억 8천만 불 나와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한 9% 정도 상회했습니다. D램 출하량이 한 10% 정도 늘었고 ASP 5% 상승, 그리고 낸드가 출하량이 3% 정도 증가하고 ASP가 한 9%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얘기한 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팹이 다 풀가동 유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영향은 말레이시아의 후공정 팹 1개에 좀 국한되어 있다, 뭐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주가가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실적을 발표한 게 조금 특이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랑 약간 다르고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 부진할 거다 이렇게들 보고 계신데 마이크론은 하반기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 개선되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신규 게이밍 콘솔 등장하는 게 메모리 수요 개선을 좀 촉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분기 우리로 3분기 가이던스를 매출액 58억 달러에서 63억 달러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숫자고요. 저희도 마이크론의 실적을 추정을 하는데 D램 출하량 마이너스 3%, 낸드 출하량 플러스 6%에 ASP는 둘 다 플랫으로 가정했을 때 55억 불이 나옵니다. 근데 회사가 제시한 게 중간값이 61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물론 약간 분기가 달라요. 얘네가 한 달 앞서기 때문에 2분기가 약간 한 달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회사가 3분기에 D램이랑 낸드 ASP를 플러스로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ASP도 플러스로 추정을 한 게 지금 시장에서 D램 그리고 낸드 조금 뭐 약세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랑 상당히 다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센티먼트가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질문은 좀 개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크레딧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그 연준 자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이제 회사채 매입 업데이트를 매달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28일 일요일에 발표를 했고 어쨌든 공개된 거로는 이제 기존과 올해 발표한 거가 매입 속도가 같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 개별 종목 매입을 하면서 뭐 회사채를 더 많이 사는 거 아니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네. 기존에 이제 회사채 개별 종목을 산다고 발표하면서 매입 속도나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회사채 ETF로 샀는데 이제 회사채 지수를 기반으로 종목을 사겠다 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지수도 뭐 특별하진 않고 다른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지수와 유사하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특별히 새로 나온 발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기존까지 얘기했던 거는 SMCCF라고 유통시장에서 사주는 거였는데 이제 발행시장 기구도 이제 지금 뭐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은행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을 못하는 기업들이 찾아가는 곳인데 현재 발행시장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어떤 제스처다 긍정적인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일단 당분간은 매입 속도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혹시나 시장이 흔들릴 때 뭐 더 늘릴 수 있다. 뭐 매입을 이런 스탠스 이어갈 것으로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에너지 섹터 뭐 코멘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투자 등급 하이힐드 불문하고 에너지 섹터가 스프레드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유가 변동에도 지금 신용 등급 지킬 수 있는 기업을 좀 선별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미드스트림 기업 중에 가장 이제 안정성 지표가 높은 엠브리지 그리고 이제 캐나다 EMP 중에 이제 BEP가 이제 뭐 30불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캐네디안 내추럴 리소스하고 선코어 에너지 두 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 투자 발표해 주세요. 네, 글로벌 리츠 우리 의견은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나왔는 임대율 수치율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주거용 산업용은 수치율이 양호한 반면에 쇼핑이나 넷리스 이런 쪽은 지금 수치율이 아직까지 뭐 조금은 회복은 되는데 예전처럼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2번, 3번에 보시면은 미국 호텔 객실 점유율인데요. 보통 평균 70에서 75%가 나오는데 지금 한 44%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자체가 반토막보다 더 40%밖에 지금 못 미친다는 얘기죠. 객실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할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보시면은 섹터 총수익률 보면은 제일 아직까지 부진하고 글로벌 전체에 또 부진을 합니다. 그리고 몰하고 호텔이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도 7%, 8% 정도 빠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수용이 계속 견조하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 보이콧 이슈가 있어서 뭐 리츠도 조금 급락을 하는데 어제는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중립 의견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FX 전략 권한민 연구원입니다. 예, 환율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기조적으로 유로화
반등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재정 정책 기대로 유로화 강세 보였는데요. 지금 정책을 좀 뜯어봤습니다. 이제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취약국의 보조금을 좀 많이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어떤 손실분을 GDP 감소분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사실 처음에 정책 기대감이 붙었던 게 유럽이 안 하던 걸 한다. 이제 재정 통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였는데 사실 일회성입니다. 경제회복기금 일회성이고 이 또한 4년에 나눠서 걸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정책 회복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경기 판단이 중요한데요. 이제 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로존 PMI가 이제 좀 많이 세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 재개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12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중요한 고용 기회나 신규 수주 그리고 글로벌리 어떤 대외 수주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항목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미국 대비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더 반등 국면이 우위이고요. 서프라이즈 지수 역시 미국이 좀 더 나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유럽 쪽 경기 회복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경제 회복 기금이 이제 협상의 난항이 좀 있더라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제 유럽의 어떤 문제를 좀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림 18번을 보시면 지금 유럽 경제 회복 기금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다 유로화 도입 이후에 수혜를 본 나라들입니다. 즉 실질 실효 환율이 이제 크게 절하되면서 경상수지는 좀 증가하고 정부 부채 비율은 좀 감소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국가입니다. 결국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라면 단일 통화 체제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역시 이탈리아가 올해 국가 부채 비율이 150% 가까이 좀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뭐 금리차 주변국과의 확대라든지 재정 건전성 좀 어렵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페이지부터는 저희가 뭐 이제 긴 호흡에서 결국 유로화 이제 위상이 재고되려면 달러와 가치 추락이랑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 마찰이라든지 국방비 그리고 에너지 패권 등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계속 마찰을 보이고 있어서요. 향후에도 저희는 강한 미국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유로화의 유의미한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월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마치겠습니다.